야, 늙은이 죽고 싶어. 그 주둥아리 확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아침의 분주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살벌한 고함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온몸에 위압감을 풍기는 사내 흑룡파의 행동대장 조철웅이었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핏발 선 눈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집어삼킬 듯 이글거렸다. 그의 앞에는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남편인 박 씨는 아내를 등 뒤로 감추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과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는 그의 나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변을 에워싼 30여 명의 흑룡파 조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오늘 열리는 흑룡파 보스 곽태식의 재판을 위해 이곳에 모였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박 노부부를 협박하여 증언을 막는 것이었다. 법치국가의 심장부인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이고 무자비한 협박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멀찍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조철웅은 박 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노부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싸구려 향수와 담배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노부부의 숨을 멎게 할 것만 같았다. 그는 이를 갈며 속삭이듯 하지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위협했다. 영감탱이야. 마지막 경고다. 오늘 재판에서 입 잘못 놀리면 당신 부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아. 박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소시민이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곽태식에게 온갖 수모를 겪고 돈을 빼앗겼다. 더 이상 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증인석에 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혹했다. 바로 그때였다. 단조로운 구두굽 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규칙적으로 울리며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란의 중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무심결에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국산 세단에서 방금 내린 듯 보였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에 머리는 서류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아 보이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무표정했고 시선은 오직 법원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험악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공무원 혹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오, 저기 예쁜 누님 지나가시네. 길 비켜드려야지. 그 말에 주변의 조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음흉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곧 겁을 먹고 비켜갈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을 막아서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서연 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일 처리로 검찰 내부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과거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단정한 정장 아래 과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강철 같은 근육과 흉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 SEALS의 전설적인 중령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에 겁에 질린 노부부의 얼굴과 그들을 위협하는 조철웅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위해 그 무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접근을 인지한 조철웅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이, 아가씨. 여긴 지금 바쁘니까 딴 데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자를 깔보는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는 이서연이 그저 재수없게 길을 잘못 든 행인 일에 불과했다. 조직원들은 길을 막아서며 그녀가 더 이상 나아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왔다. 마치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이런 태연한 태도는 오히려 조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벌써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눈빛에는 두려움의 기색조차 없었다. 결국 이서연의 발걸음은 조철웅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녀와 조철웅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조철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조철웅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조철웅을 바라보다가 그의 어깨 너머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박 노부부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조철웅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모든 상황 파악을 끝냈다. 오늘 있을 곽태식 재판의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을 협박하는 흑룡파,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곳은 그녀의 일터였고 저 노부부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었다. 그리고 눈앞의 이 쓰레기들은 법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범죄자들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군복을 벗고 검사복을 입은 이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바로 눈앞에서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의 상쾌함 대신 마치 전쟁터의 새벽처럼 팽팽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만만하게 보고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몇몇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조철웅은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이내 불쾌감에 사로잡혔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신이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이서연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악취가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닿았다. 못 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좋은 말 할 때. 조철웅의 역겨운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이서연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주변의 소음을 모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채
법조항을 읊는 기계처럼 들렸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이고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증인에 대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금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녀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조철웅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순간 조철웅의 뇌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서 낄낄거리던 조직원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조철웅의 폭소였다. 푸아하하, 체포라고야. 너네 다 들었냐? 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를 체포하시겠단다. 그의 웃음은 과장되었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듯 보였다. 그의 웃음을 신호탄으로 다른 조직원들도 다시 긴장을 풀고 비웃기 시작했다. 아이고, 무서워라. 검사님인가 봐.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농담도 잘하시네. 아가씨, 검사 배지 달았다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여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해야지. 왜 험한 데 나와서 고생이야. 온갖 조롱과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서연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여자는 그저 장식품이거나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 혹은 자신들의 유흥을 위한 대상일 뿐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라는 직업과 여자라는 성별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설령 진짜 검사라 할지라도 여자 혼자서 이 험악한 무리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철웅의 바로 앞에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던 조철웅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이 다시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야, 내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했다. 네가 진짜 검사든 아니든 상관없어. 지금 우리 형님 재판 때문에 다들 예민하거든. 괜히 여기서 알짱거리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조철웅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이서연을 완전히 압도하는 구도였다. 키 차이도 상당해서 이서연은 그를 올려다봐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협박에 대한 죄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가? 법정 바로 앞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걸 보면 당신들의 보스 곽태식도 별 볼 일 없는 인물인 것 같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조차 없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내뱉는 듯한 어조였다. 이 말은 조철웅에게 불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에게 보스 곽태식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감히 그 누구도, 특히나 연약해 보이는 여자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네가 우리 형님에 대해 뭘 알아. 조철웅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분노는 주변 조직원들에게도 전염되었다. 그들은 이서연을 둘러싼 포위망을 한층 더 좁혔다. 험악한 욕설과 위협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제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박 노부부는 사색이 되어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신들 때문에 저 젊은 여성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들 하시오. 이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시오. 그는 어떻게든 이서연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호소는 굶주린 늑대 무리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잔혹성만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조철웅은 이서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손을 뻗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좋아.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릎 꿇고 우리 형님에 대해 막말한 거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이것은 그의 마지막 자비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서연의 입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맞설 것인지. 그녀의 대답에 따라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의 결말이 정해질 터였다. 조직원들은 당연히 그녀가 겁에 질려 무릎을 꿇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뜬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철웅의 최후 통첩에 대답하는 대신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그 말은 나지막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나는 군인이었을 때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검사가 된 지금은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당신들은 방금 두 가지 실수를 동시에 저질렀다. 첫째는 법을 우습게 본 것이고, 둘째는 나를 우습게 본 것이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조철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오직 힘으로, 폭력으로 굴복시켜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경고도 위협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야수와 같은 분노와 파괴의 충동만이 남았다. 이 작은 여자를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감히 자신에게 맞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다. 이 쌍년이 끝까지. 조철웅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어깨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를 때리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저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릎을 꿇려 싹싹 빌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것이 감히 자신에게 대든 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심취해 이서연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평온한 호수 같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살기사치였다.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분위기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말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곧 폭력으로 번질 것이 분명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이 상황이 더 이상 법의 언어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은 이완된 듯 보였지만 그 속의 모든 세포는 곧 터져나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철웅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싸움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법정의 그런 것들은 힘없는 자들이나 매달리는 허상에 불과했다. 이 세계의 유일한 법칙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뿐이었다. 이 쌍년이 끝까지 주둥이를 나불거리는구나. 조철웅은 지옥의 염라대왕이라도 된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갑게 응축되어 파괴적인 행동으로 분출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이 오만하고 건방진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육중한 몸을 움직여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동작은 마치 슬로우 모션 화면처럼 보였다. 그의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압축되는 듯한 착각마저 일었다. 지켜보던 조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했고 박 노부부는 차마 눈앞의 광경을 보지 못하고 질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조철웅의 목표는 이서연의 어깨였다. 그는 저 가녀려 보이는 어깨를 강하게 밀쳐 중심을 무너뜨린 뒤 곧바로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처박을 생각이었다.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이서연의 회색 정장 재킷을 향해 날아갔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이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마치 날아오는 위협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그 위협을 온전히 받아들일 각오가 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조철웅의 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조철웅의 거대한 손바닥이 마침내 이서연의 왼쪽 어깨에 닿았다. 그가 의도했던 대로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 힘을 싣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어깨에 닿은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 그녀의 몸이 종잇장처럼 가볍게 뒤로 밀려나는 대신 오히려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조철웅은 마치 단단한 벽을 손으로 친 듯한 충격에 순간 당황했다. 그가 가한 힘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힘이 그녀의 몸을 통해 어디론가 흡수되어 사라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들었다. 뭐야,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의 당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았던 이서연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꿈틀하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잡았다는 표현보다는 휘감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마치 살아있는 뱀이 먹잇감을 휘감듯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과 팔꿈치를 동시에 제압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조철웅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서연은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특수부대의 전투 기술이었다. 크억 조철웅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 전체에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격통이 느껴졌다. 이서연의 작은 손이 그의 팔 관절을 정확히 제압하고 그의 힘의 방향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몸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공에 살짝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느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조철웅의 몸이 법원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등과 머리에 전해진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이서연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다. 그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은 채 개구리처럼 비참한 자세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이서연을 조롱하고 비웃던 흑룡파 조직원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행동대장이, 저렇게나 거대한 조철웅이, 저 가냘퍼 보이는 여자에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질끈 감았던 눈을 조심스럽게 뜬 박 노부부도, 멀리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시민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오직 조철웅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이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조철웅의 팔을 꺾은 채 그를 위해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정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는 잔머리 하나 흘러내리지 않았다. 방금 사람 하나를 바닥에 매다 꽂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철웅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전장의 지휘관이 내리는 선고와도 같은 목소리였다. 이 순간 조철웅은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의 눈에 처음으로 경외와 공포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는지 뼛속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멈췄다. 조철웅이 나가 떨어지던 순간 법원 앞 광장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대장이 가냘픈 여자에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질문만이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그들이 따르던 힘의 상징.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같던 바위 같은 산의 조철웅이 지금 벌레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제압한 것은 그들이 방금 전까지 아가씨, 계집애라 부르며 희롱하고 무시했던 바로 저 여자였다. 이 극명한 대비는 그들의 상식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조철웅의 신음소리가 얼어붙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꺾인 팔의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과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괴롭히던 노인 앞에서 여자에게 이토록 비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뇌는 이성을 잃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혔다. 복수. 이 여자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생각. 뭐 하고 있어. 이 병신들아. 조철웅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악을 썼다. 당장 전연 잡아 족치지 않고 뭐해 죽여버려.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조직원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눈앞의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동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저 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30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을 터였다. 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몇몇이 기합 소리와 함께 이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이 움직이자 나머지도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폭력과 광기가 번뜩였다. 그들은 이 기묘한 여자를 힘으로 찍어 눌러 방금 전의 충격과 공포를 잊고 싶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철웅의 팔을 제압한 채 달려드는 무리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성난 들개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숙련된 조련사처럼 그녀의 입가에 언뜻 스쳐 지나간 것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를 측은하게 여기는 듯한 아주 옅은 냉소에 가까웠다. 그녀는 제압하고 있던 조철웅의 팔을 가볍게 걷어차듯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달려들던 조직원들은 그녀가 무기를 꺼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순간 주춤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차가운 총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작은 신분증이었다. 이서연은 그 신분증 케이스를 가볍게 펼쳐 가장 앞에서 달려오던 조직원의 눈앞에 보란 듯이 들이밀었다. 케이스 안에는 선명한 무궁화 문양과 함께 검찰이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증명사진과 함께 이름 그리고 직위가 똑똑히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서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검사라는 단어가 그들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달려들던 조직원들의 발걸음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처럼 아스팔트 위에 길게 끌리며 멈춰섰다. 그들의 얼굴에서 흉포함과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았다. 검사. 자신들이 방금 위협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행하려 했던 여자의 정체가 바로 현직 검사였다. 그것도 대한민국 법 집행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장소는 법원 정문 앞. 자신들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인 협박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했다. 방금 전 그녀가 읊조렸던 법 조항들이 이제야 그들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거짓말, 내년이 어떻게 검사야 한 조직원이 현실을 부정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서연이 내민 신분증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 신분증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이 준비한 충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품에 넣고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통화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네, 강 부장님. 저 이서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심지는 변하지 않았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법원 정문 앞에서 흑룡파 놈들이랑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듯 잠잠했다. 아,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강 부장님, 제가 UDT 특임대 중령 출신인 거 잊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흑룡파 조직원들의 심장에 밝히는 거대한 쐐기와도 같았다. 오다, 특임대, 중령, 그 단어들이 조합되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산산조각 나버렸다. UDT divided by SEALs.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인간 병기라 불리는 괴물들의 집단, 그리고 그곳의 지휘관이었던 중령 출신. 눈앞에 이 여자가 그저 똑똑하고 강단 있는 검사인 줄로만 알았던 이 여자가 사실은 나라에서 공인한 살인 병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조철웅을 단숨에 제압했던 비현실적인 움직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조직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서연은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복을 입은 전사였고 법전을 든 인간 병기였다.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니, 애초에 쳐다봐서도 안 되는 존재였다. 공포가 그들의 온몸을 지배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운명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흑룡파 조직원들의 심장을 옥죄는 사신의 발소리와도 같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의 뇌리를 동시에 스쳤다. 눈앞의 여자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UDT 특임대 중령 출신의 법이라는 갑옷을 입은 인간 병기였다. 그들은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포식자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에 불과했다. 공포는 전염된다. 한 조직원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이미 얼굴은 다 팔렸고 저 여자가 자신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 공무집행방해에 증인 협박, 검사, 폭행 미수까지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죄목이 아니었다. 진퇴양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철창과 혹독한 죗값뿐이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철웅이 미친 사람처럼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다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고통과 굴욕, 그리고 코너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광기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어차피 우린 이제 끝났어. 조철웅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이대로 잡혀가서 콩밥을 먹으나 여기서 전현을 죽이고 지옥에 가나 똑같아 이판사판이다. 이 개새끼들아. 그는 남은 한쪽 팔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꺾인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오직 이서연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전현을 죽여라. 전현만 죽이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생길지 몰라. 죽여. 조철웅의 이성을 잃은 외침은 얼어붙어 있던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불씨를 던졌다. 그래,
어차피 끝장이다. 이대로 잡혀가서 몇 년 혹은 십수년을 감옥에서 썩느니 마지막으로 발악이라도 해보는 거다. 저 여자만 없애면 증거도 증인도 사라지는 거다. 물론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인간은 때로 가장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법이다. 한 조직원이 짐승과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이서연을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맹목적인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돌진을 신호로 망설이던 나머지 조직원들도 모두 이성을 놓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직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떼처럼 무질서하고 광적인 돌진일 뿐이었다. 30여 명의 성난 파도가 작은 섬과도 같은 이서연을 향해 한꺼번에 쇄도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선 이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눈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의 빛이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오직 적을 쓰러뜨리고 살아남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던 그 시절의 감각. 검사로서의 이성과 냉철함 아래 깊숙이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야성이 마침내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입고 있던 회색 정장 재킷을 벗었다. 그녀는 재킷을 곱게 개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박씨 부부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소중한 물건을 잠시 맡겨두는 듯한 태도였다. 재킷이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몸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예상처럼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몸은 아니었다. 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단단하고 기능적인 근육들은 그녀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쳤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몸이 아닌 오직 생존과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몸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목을 풀고 손목을 돌렸다. 뚜둑하는 뼈마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기마 자세처럼 보였겠지만 전문가가 본다면 그것이 CQC 근접 격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벽한 준비 자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무게 중심은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언제든 사방에서 오는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자세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 하고 내뱉는 숨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검사 이서연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전장의 포식자 UDT 중령 이서연의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살기였다. 성난 파도가 마침내 그녀의 코앞까지 밀려왔다. 가장 먼저 달려든 조직원이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이서연의 콧잔등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했다. 남자의 흉포한 표정, 그의 주먹을 감싼 땀방울, 뒤에서 달려드는 다른 조직원들의 일그러진 얼굴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호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서는 시베리아의 눈보라보다도
더 차갑고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던 주먹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아니, 닿기 직전에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허공에서 멈췄다. 이서연이 가볍게 뻗은 손바닥이 주먹을 날린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감싸 쥐었기 때문이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춘 무용수처럼 보일 정도였다. 커허. 주먹을 날렸던 조직원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주먹은 멈춘 것이 아니었다. 이서연은 그의 힘을 그대로 받아 방향만 살짝 틀어 그의 몸 자체를 거대한 무기처럼 사용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 조직원의 거대한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그의 뒤에서 달려들던 다른 조직원 2명을 덮치는 볼링공이 되었다. 쿠구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3명의 장정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이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다른 조직원들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운 나쁘게 자기들끼리 엉켜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들의 어리석은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서연은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낸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 무리의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파고들었다. 수적으로 분리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고정된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폭풍의 핵이 되어 적들의 진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한 조직원이 허리띠를 풀어 채찍처럼 휘둘렀다. 묵직한 버클 부분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이서연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이서연은 상체를 살짝 숙여 그것을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2걸음 파고들어 순식간에 상대의 품 안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의 팔꿈치, 관절과 어깨를 동시에 가격했다. 뚜둑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그의 손에서 허리띠가 떨어졌고 이서연은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는 몸을 회전시키며 휘둘러 주변에 있던 다른 조직원 2명의 발목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2 사람은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있는 이서연의 움직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오직 실전과 생존을 위해 연마된 살인 기술의 향연이었다. 그녀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정교한 기계를 조립하는 장인이나 고난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펀치가 날아오면 피하고 손목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발차기가 들어오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 2명이 동시에 덤벼들면 1명을 방패 삼아 다른 1명의 공격을 막고 그 반동을 이용해 2 모두를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동시에 강철처럼 단단했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을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눈앞의 여자는 감정이 없는 파괴의 화신, 혹은 재앙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곳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이 괴물. 한 조직원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공사장 표지판을 뽑아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서연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옆으로 비스듬히 움직이며
표지판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는 동시에 달려드는 그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축을 만들었다. 전형적인 유도의 발목 받치기 기술이었다.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한 조직원은 그대로 공중에 떴다가 자신의 머리부터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체감상으로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시계의 초침은 채 한 바퀴도 돌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한 명이 쓰러졌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다. 이서연이 던진 쇠, 버클 달린 허리띠에 발목이 감겨 넘어졌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법원 앞 광장에는 더 이상 서 있는 흑룡파 조직원이 없었다. 30여 명의 거구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고통에 기절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폐허의 중심에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얇은 블라우스는 땀에 젖기는커녕 작은 구김 하나 없었고 가빠진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다. 마치 방금 격렬한 전투를 치른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아침 산책을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주변의 널브러진 시체 같은 몸들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공허한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 노부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지켜준 저 작은 여성에 대한 감사함과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시민들은 멀찍이서 휴대폰으로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촬영하며 경탄의 속삭임을 나누고 있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차마 덤벼들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던 사내 조철웅.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패배한 야수의 귓가에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조철웅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차가운 법원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조철웅은 등 뒤의 차가운 벽에 완전히 기댄 채 다가오는 이서연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는 그의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방금 전까지 그가 가졌던 오만함과 광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여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 그 자체임을 직감했다. 오지마, 저리 가. 이 괴물아. 그의 입에서 비명과도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조철웅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듯이 가까워지더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굉음과 함께 광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동시에 법원 내부에서도 무장한 경위들이 뛰쳐나왔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경찰과 경위들이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경찰들은 현장의 끔찍한 광경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명의 거구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중심에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의 여성이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훈련된 경찰들의 첫 번째 본능은 유일하게 서 있는 인물, 즉 이서연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몇몇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까지 했다.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경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 손으로는 허리춤에 권총을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선생님 혼자서.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전사의 살기를 거두고 다시 냉철한 검사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경계심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동작에 경찰들이 순간 긴장했지만 그녀가 꺼내든 것은 무기가 아닌 아까와 같은 낡은 가죽 신분증 케이스였다. 그녀는 지휘관에게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이서연 검사입니다. 이자들은 곽태식 재판의 증인을 협박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검사를 집단 폭행하려 한 현행범들입니다. 검사라는 단어에 지휘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는 황급히 신분증을 확인했다. 틀림없는 검찰 신분증이었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마터면 현직 검사에게 총구를 겨누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려 경례를 붙이며 외쳤다. 충성죄. 죄송합니다. 검사님,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경찰들도 모두 총구를 내렸다.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끔찍한 현장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검사라니. 그것도 저렇게 가녀려 보이는 여성 검사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냈단 말인가. 경찰들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요란한 경호차의 호위를 받으며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높은 직급의 인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중년의 남성이 내렸다. 그는 바로 이 지역 경찰청의 총책임자인 박진태 총경이었다. 곽태식 재판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이다. 박 총경은 현장의 참혹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쓰러진 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이 검사 아니, 이 중령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박 총경의 입에서 나온 중령님이라는 호칭에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이 귀를 의심했다. 이서연은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오랜만입니다. 총경님, 보시다시피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제 몸은 문제 없습니다. 박 총경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따라온 부하들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마저 섞여 있었다. 전원 주목. 이분이 누군지 아나? 이분은 과거 UDT 대테러 특임대에서 전설적인 팀장으로 복무하셨던 이서연 중령님이시다. 지금은 법복을 입고 계시지만 너희들 전부가 덤벼도 이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그런 분을 감히 못 알아보고 총구를 겨눠. 그의 말은 현장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우다. 중령.
전설적인 팀장, 그리고 지금은 검사. 이 믿을 수 없는 이력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이서연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더 이상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다. 경찰관들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마치 신화 속 인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어떻게 여성 혼자서 수십 명의 조폭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그녀가 뿜어내던 압도적인 기운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국가가 만들어낸 최강의 인간 병기였고, 동시에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던 것이다. 이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외의 시선들을 뒤로 한 채 다시 검사의 역할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 총경에게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총경님, 현장에 있는 흑룡파 조직원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주십시오. 저기 벽에 기대 있는 주범 조철웅은 죄질이 특히 불량하니 독방에 격리 수감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증인인 박 씨 부부는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시고 24시간 신변 보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보고는 제가 직접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그 권위는 현장의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 총경은 마치 부하처럼 허리를 숙여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철웅은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중령, 총경, 검사. 그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 개의 단어들이 오고 갔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영린 니그림, 즉 왕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끝났다. 완벽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그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다. 이서연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현장은 일사불란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박진태 총경의 지휘 아래 경찰관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흑룡파 조직원들에게 달려들어 거칠지만 신속하게 수갑을 채웠다. 방금 전까지 법과 공권력을 비웃던 자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여검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다. 몇몇은 고통과 절망에 겨워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철웅은 마지막으로 연행되었다. 2명의 건장한 형사가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어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조철웅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많은 범죄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조철웅은 자신이 오늘 법원 앞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증인을 협박한 것도 검사에게 대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진짜 실수는 눈앞의 상대를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조직원들이 모두 연행되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서연은 비로소 박 씨 부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까 바닥에 내려놓았던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노부부는 마치 은인을 만난 것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 씨의 아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서연의 표정은 이전의 냉정함이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나 검사가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노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분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님.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허리를 숙였다. 이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두 분께서 용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맞서는 그 용기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공권력이 시민에게 하는 엄숙한 약속이었다. 한편 법원 앞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법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다. 곽태식의 재판이 열리고 있던 법정에도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검사와 변호인단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특히 곽태식의 변호인은 사색이 되었다. 증인 협박과 검사 폭행 시도, 이것은 재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최악의 수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담당 부장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서연이 혼자서 조폭 30명을 쓸어버렸다는 사실보다 감히 법치주의의 심장부에서 흑룡파가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이것들은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야. 당장 흑룡파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조직범죄단체 혐의로 모조리 발본세권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야.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곽태식 개인의 재판이었던 것이 이제 흑룡파라는 거대 범죄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비화되었다. 곽태식은 법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저지른 일이 오히려 자신의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사건의 파장은 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찍은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영상은 다소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한 명의 여성이 수십 명의 조폭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속보 여성 검사. 법원 앞 조폭 30여 명 단신 제압. 알고 보니 UDT 전설 법치 수호와 남사자. UDT 출신 여검사의 국민적 찬사 쏟아져 사이다 검사 등장 조폭에게 참교육 시전한 그녀는 누구?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사람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열광했다. 이서연의 이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녀의 과거 이력까지 기사화되며 걸크러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검사로서의 강직함은 사람들에게 짜릿한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법원 앞 광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과 찬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오늘 일은 특별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저 군인으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UDT 휘장을 한번 쓸어보았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국가의 적과 싸웠고, 법복을 입은 지금은 사회의 적과 싸운다. 장소와 복장만 바뀌었을 뿐,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다졌다. 그녀가 일으킨 파문은 이제 막 거대한 정의의 파도가 되어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밀려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현란한 불빛들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원 앞에서의 소동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무실 안은 완벽한 고요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는 수십 통의 보고 전화를 받았고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을 처리했다. 흑룡파 조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곽태식의 재판은 전면 중단된 채 검찰의 보강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온종일 UDT 출신 여검사의 영웅담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고 묵직한 물건을 꺼내 들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LUS의 상징이 새겨진 챌린지 코인이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코인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5년 전,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 야간 2시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서늘한 녹색빛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시 특임대 팀장이었던 이서연 중령과 그녀의 대원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무장 테러 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외교관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완벽했다. 그녀의 정교한 지휘 아래 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총성이 울리고 섬광탄이 터지는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테러리스트가 제압되었고 인질은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생포한 테러리스트 지휘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가시보 이번 테러의 배후에 거대한 자금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의 유력 방위산업체 회장이었다. 그는 분쟁을 조장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특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테러 단체를 사주했던 것이다.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의 진짜 정체는 최전선의 광신도들이 아니라 안락한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던 국내의 기업가였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관련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국정원과 검찰이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그녀의 신념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추악했다. 그 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그가 뿌린 막대한 자금은 정치권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았다. 결정적인 증거들은 증거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유일한 증인이었던 테러리스트 지휘관은 이송중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결국 그 회장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TV 화면 속에서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던 순간 이서연은 깊은 무력감과 환멸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총과 폭탄만으로는 진짜 적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적, 손에 잡히는 적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라는 갑옷을 입고 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진짜 악의 축은 군대의 힘만으로는 결코 심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존경하는 장군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장군님, 저희는 괴물의 팔다리만 잘랐을 뿐 정작 그 심장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군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이중령, 자네는 최고의 군인이야. 하지만 때로는 전장을 바꿔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어떤 적은 총이 아니라 법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으니 말일세. 그 말은 이서연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고심 끝에 명예로운 군 생활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선택을 만류했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전장을 바꾸기로 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교묘한 적들이 숨어 있는 곳, 대한민국의 법정. 그곳을 자신의 새로운 전장으로 삼기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길은 험난했지만 그녀는 UDT에서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군복 대신 법복을 입고 검사석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날카로운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섬세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지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똑똑. 작은 노크 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상념에서 깨어나게 했다.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흑룡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보고서였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직폭력 및 보복범죄라는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그녀가 마주했던 흑룡파. 그들은 5년 전 그 회장에 비하면 그저 동네 양아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그들의 방식은 그 회장이 사용했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악은 언제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UDT 코인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과거의 메아리는 더 이상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현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UDT 여검사. 사건의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들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 안의 시간은 그날의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멈춰 서 있었다. 바로 흑룡파 보스 곽태식에 대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곽태식은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패배한 맹수의 공허한 절망뿐이었다.
그에 충직했던 부하 조철웅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은 그의 목을 완벽하게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방청석 한쪽에는 박씨 부부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이서연 검사는 검사석에서 묵묵히 재판장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하고 엄중했다. 그는 곽태식의 수많은 범죄 사실들을 차례로 나열한 뒤 마지막으로 법원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언급했다. 피고인 곽태식과 그 조직은 국가의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능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행위이다. 이에 재판부는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30년. 그리고 흑룡파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인정하여 조직의 전면 해체를 명령했다. 곽태식은 선고를 듣는 순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는,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폭력의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흑룡파라는 이름은 깨끗이 지워졌다.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합동 수사를 통해 조직의 뿌리까지 모두 뽑혀나갔다.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업소들은 모두 폐쇄되었고 숨겨져 있던 범죄 수익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법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의 말로는 이서연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시간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다. 이서연의 일상도 예전과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언론의 관심은 금세 식었고 그녀를 영웅시하던 사람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검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박씨 부부였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편지지 위에는 조금은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이서연 검사님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에게 검사님은 하늘이 보내주신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조폭들의 등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검사님을 뵙고 저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사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감 덕분에 저희는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더 이상 없습니다. 동네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부족한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사님의 그 고귀한 뜻을 항상 기억하며 저희도 남은 인생을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화려한 언론의 찬사나 사람들의 열광보다 이 소박하고 진심 어린 감사 편지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게 울렸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군복을 벗고 법복을 입은 이유였고 그녀가 이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목적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새로운 사건 파일로 시선을 돌렸다. 파일의 표지에는 또 다른 사회의 악, 또 다른 피해자의 눈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녀는 언제까지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굳건하게.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